추석날 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68살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욕적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제 손에는 가죽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68살의 구부정한 어깨에도 불구하고 오늘만큼은 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늘은 손자도 보고 며느리가 해주는 따뜻한 밥도 먹을 수 있겠구나. 40년 넘게 택시를 몰며 혼자 살아온 저에게는 이런 날이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아파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 목소리가 어딘가 차갑더군요.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지만 며느리 미경이는 현관에 나와서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거실로 돌아간 것 같더군요. 이상하네. 평소 같으면 어서 오세요, 아버지 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는 TV에서 추석 특집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온 집안에는 차례를 지낸 음식 냄새가 가득했죠. 미경아, 차례 지내느라 수고했구나. 뭐 도울 일 없나? 됐어요. 이미 다 끝났거든요. 딱 잘라 말하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 며느리. 뭔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그냥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자 민우라도 와서 반겨주면 좋을 텐데 보이지 않더군요. 저녁 6시가 되어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3시쯤 왔지 고생했네 아들. 네. 차례 지내고 성묘까지 다녀왔어요. 아들의 표정도 어딘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버지 오셨구나 하며 반가워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어색하게 웃기만 하더군요. 며느리가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식탁에 내놨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버지 이거 드세요, 이것도 드세요 하며 이것저것 챙겨줬을 텐데 오늘은 그냥 밥그릇 하나 덜컥 놓고 끝이었어요. 손주 녀석이 학원에서 다녀와서 물었죠. 학원에서 뭐 했나? 재미있었어? 네. 그런데 할아버지,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우야,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집이 있으셔. 하지만 추석인데. 추석이면 뭐가 달라?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 밤 9시가 넘어갈 무렵 저는 가방에서 세면도구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럼 나 씻고 잘 준비할게. 내일 아침에.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표정에는 지금까지 감춰왔던 불만이 가득했죠. 아버지, 여기가 호텔인 줄 아세요? 세상에, 제 귀에 뭐가 들어간 건가요? 호텔이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저는 스트레스 받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집도 이렇게 좁은데 갑자기 오셔서 자고 가시면 저희는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그리고 아버지도 아직 젊으시잖아요. 68살이 뭐 얼마나 늙었다고. 당당하게 혼자 사세요. 오빠도 현실을 보세요. 우리 민우도 이제 컸는데 할아버지가 맨날 오시면 교육에 안 좋아요. 요즘 아이들은 독립적인 할아버지한테 배우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럼 저는 독립적이지 못한 할아버지라는 건가요?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도 이제 독립하셔야죠. 저희한테 의존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저는 며느리한테 돈 한 번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아버지 제 말 이해하시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6.25 전쟁터에서도 40년 택시 운전하며 온갖 승객들한테 시달릴 때도 아내 장례식 때도 이렇게 모멸적인 기분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아들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거실을 나가면서 TV를 한번 돌아봤어요. 추석 특집 드라마에서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화목하게 웃고 있더군요. 저런 게 가족이구나. 우리는 아니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마치 이상한 침입자를 내쫓은 것처럼. 할아버지, 어디 가요? 손자 민우가 뛰어나왔지만 며느리가 재빨리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집에 가시는 거야. 거기서 편히 주무시고. 저는 혼자서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9월 밤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어요. 걸어가면서 계속 며느리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의존적인 노인인가? 집 앞에 도착해서 열쇠를 꺼내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분함인지 서러움인지 아니면 그냥 추위 때문인지 불을 켜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죠. 내가 정말 그렇게 볼품없는 인간인가? 그때 문득 장롱 위 먼지 쌓인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50년 넘게 거기 있었던 낡은 철제 도시락통. 그래, 저게 있었지. 저는 의자를 가져와서 그 상자를 내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군번줄, 빛바랜 흑백 사진들, 그리고 한 장의 공문서. 1951년 12월 15일 백마부대 통신병 박철수 19세는 적진에 잠입하여 포로로 잡힌 아군 20명을 구출한 공로로 이에 표창한다. 19살 때의 일이었죠. 6.25 전쟁 중에 혼자서 적진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전우들을 구해낸 일. 그때는 영웅이라고 불렀었는데 쓴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왜 이렇게 움츠러들고 살아야 하지?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지? 내가 정말 그렇게 볼품없는 노인인지 보여주겠다.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1951년 어느 추운 겨울날 부대장이 온 부대원들 앞에서 저를 치켜세우며 한 말입니다. 그때 저는 19살 통신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며느리한테 호텔인 줄 아냐는 소리나 듣는 신세가 되었네요. 다음날 아침 6시. 평소 같았으면 택시 운행을 나갔을 시간이지만 저는 철제 도시락통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 한숨 못 잔 채로 말이죠. 이게 다 진짜일까? 저는 철제 도시락통에서 전우들과 찍은 사진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 중에 최병장이 보였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최병장이 살아있다면 지금 몇 살이지? 70살쯤 됐을 텐데. 저는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최병윤. 설마 그 최병장이겠어?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한번 전화해볼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연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평생 그 일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숨기려고만 했으니까. 허풍쟁이라고 할까봐. 옛날 일로 잘난 척한다고 할까봐. 그런데 정작 최병장은 평생 저를 찾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그때의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망설이지도 않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68살의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만은 달라 보였어요. 어제와는 다르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쓸모없는 노인인지 아니면 철제 도시락통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 한 장의 종이가 오늘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보훈회관이라는 곳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온갖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죠. 6.25 참전용사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조국을 지킨 영웅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웅이라.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최병장이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세고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 눈만큼은 예전 그대로더군요. 병장님. 야, 이 바보야, 50년 동안 어디 숨어 있었어? 최병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너가? 철수야, 따라와.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고 했잖아. 보훈회관 안으로 들어가니 벽면에 온갖 사진들과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6.25 전쟁 관련 자료들이었죠. 여기 봐. 최병장이 어느 한 코너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백마부대 영웅들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 제 사진도 있었어요. 19살 때 찍은 군복 차림의 제 모습. 이게 제 사진이 왜 여기에? 당연히 있어야지. 너 덕분에 20명이 살았는데. 사진 아래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1951년 12월 15일 백마부대 통신병 박철수 19세는 홀로 적진에 잠입하여 포로로 잡힌 아군 20명을 무사히 구출하였다. 이는 6.25 전쟁 중 개인이 이룬 가장 놀라운 구출 작전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저는 그 설명을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다. 전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참전용사 예우, 의료비 지원, 각종 수당, 그리고 무엇보다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며 김 계장이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니, 진작에 받으셨어야 할 것들인데. 지금까지 왜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때 김 계장이 말했습니다. 참, 그리고 박철수 씨. 혹시 구출하신 20명 분들 소식은 알고 계시나요? 그럼 깜짝 놀라실 텐데. 그중 한 분이 지금 대기업 회장이세요. 네, 태영그룹 정 회장님이요. 몇 년 전에 저희한테 연락 오셔서 생명의 은인을 찾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철수라는 통신병을 찾는다고.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태영그룹, 그 유명한 대기업 태영그룹의 회장이 저를 찾는다고요? 그분이 제가 구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요? 네, 당시 정민석 일병이었는데 지금은 정민석 회장님이시죠. 그분이 평생 은인을 찾고 계셨어요. 세상에, 저는 그때 생각이 났어요. 다리에 총상을 입어서 제가 업고 나온 그 전우. 이름이 정민석이었죠. 그럼 연락처를. 물론 드릴 수 있죠. 정 회장님이 몇 번이나 당부하셨거든요. 박철수 씨를 찾으면 꼭 연락 달라고. 김 계장이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내가 대기업 회장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런 사람이 며느리한테 호텔인 줄 아냐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 철수야, 이제 알겠어? 최 병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아직 늦지 않았어. 68살이 뭐 얼마나 늙었다고? 그때 김 계장이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 내일 당장 방송국에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6.25 특집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거든요. 영웅 찾기 프로젝트라고. 방송국에서요? 네, 그리고 신문에도 나올 거고. 정 회장님께서 워낙 적극적으로 찾고 계셔서요. 방송? 신문? 평생 숨어서 살던 제가요? 내가 누군지 보여주자. 보훈회관에서 나오면서 최 병장이 말했어요. 철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그럼 내가 조언해 줄게. 우선 정 회장님께 연락드려. 그분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알아? 그런데 갑자기 연락드려도 될까요? 바보야. 생명의 은인한테 연락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민석 회장의 전화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한 말 때문에 따르릉, 따르릉. 네, 정민석입니다. 중년 남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혹시 6.25 때 정민석 일병님이셨나요? 순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디서 연락하시는 건가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통신병 박철수. 박철수.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박철수 씨. 정말 박철수 씨십니까? 네, 맞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난리가 났어요. 사모님인 것 같은 분 목소리도 들리고. 박철수 씨. 제가 평생 찾던 분입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가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안 됩니다. 제가 갈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주소를 알려드린 지 1시간 만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2대가 저희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정민석 회장이 직접 오신 거예요. 68살의 제가 보기에도 품격이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값비싼 양복에 당당한 자세. 정 회장이 제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저는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 회장이 말했어요. 박철수 씨, 당신이 저를 업고 나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가족을 꾸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참전용사 혜택도 못 받으셨겠네요? 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별 볼 일 없다고요? 정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이 별 볼 일 없다면 이 세상에 볼 일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 회장이 말했어요. 박철수 씨, 이제부터는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영웅이었어. 5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당해지자. 20명 구출 공로 표창장. 이종이가 이제 제 무기가 될 것 같았어요. 며느리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평소처럼 동네 슈퍼에 우유를 사러 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슈퍼 사장 할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눈이 커지더니, 어머, 박철수 어르신, 네? 왜 그러세요? 어제 정 회장님이 오셨다면서요? 태영그룹 정 회장님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동네에 소문이 난 건가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제 아들이 태영그룹에 다니거든요. 어제 회사에서 난리가 났다면서요? 회장님이 갑자기 50년 전 은인을 찾았다고. 슈퍼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평생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던 저는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슈퍼 할머니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제 SNS에 올리고 싶어요.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할머니가 뭔가 열심히 핸드폰을 만지더니, 그렇게 해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TV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카메라, 조명, 마이크, 온갖 장비들이 동원되었죠. 동네 사람들도 구경 나와서 인산이네였고요. 어르신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 기자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1951년 그날 밤 어떤 마음이셨나요? 그냥 우리 전우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19살이었는데 무섭다는 생각도 없었고, 혼자서 적진에 들어가신 건데 두렵지 않으셨나요? 전우들이 더 중요했어요.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일 텐데 그냥 구해야겠다는 생각만.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의 일을 자세히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숨죽이고 들으면서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더군요. 그런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나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그리고 허풍쟁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김 기자가 보훈처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김 기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정 회장님께서 명예고문직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월 200만 원의 고물료와 함께 젊은 직원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거죠. 평생 택시 몰아서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힘들었는데 전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숨어서 살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같은 얼굴이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미경이가 난리 났어요. SNS에서 아버지 사진 보고 알았다나 봐요. 동네 사람들이 올린 거 보고. 아, 그 슈퍼 할머니가 올린 사진 말이구나. 뭐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와서 설명하라고. 왜 이런 중요한 걸 숨겼냐고.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예전 같으면 미안하다고 하면서 달려갔을 텐데.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의 부름에 바로 달려가지 않은 거죠. 전국 방송에 나가는 저를, 동네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저를, 그리고 며느리가 그 방송을 보는 모습을 말이에요. 내일이면 답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씻고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7시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며느리 미경이의 얼굴은 새파랗더군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어서 와라 했을 텐데 이제는 아니었죠. 며느리가 TV를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화면에서는 보훈처 직원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박철수 씨는 6.25 전쟁 영웅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입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셨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때 TV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철수 씨가 구출한 20명 중 한 분이 현재 태영그룹의 정민석 회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 회장의 인터뷰가 다시 나왔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저께 한 말,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며느리에게 일어나라고 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일어나자 저는 말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어제처럼 모욕당한 적은 처음이었어. 내가 언제 너희한테 의존했냐?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 준 건 나 아냐? 아버지, 제가 그때 화가 나서 화가 났다고 그런 말을 해도 되나? 그리고 마지막에 TV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철수 씨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정부에서는 늦었지만 정식으로 국가유공자 포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태영그룹 외에도 여러 기업체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지고 있으며 출판사에서는 자서전 출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다시 봤어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알겠지? 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놀러 가면 호텔 손님 대하듯 하지 마. 나도 가족이야. 모든 사람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한 장의 종이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네요. 50년 늦었지만 이제야 당당해졌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지? 평생 조용히 살던 제가 제안 들어온 제안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68살의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19살 때처럼 당당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슈퍼에 가니까 신문 일면에 제 사진이 크게 나와 있었어요. 50년 만에 밝혀진 6.25 영웅의 진실.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